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성주를 방문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억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사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먼저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방문했다가 6시간 반 동안 발목이 묶였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무총리가 그것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 그래서 사실상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총리께서 사건 현장에서 6시간 반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이런 초유한 사태는 참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 리더십에 심각한 그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몽골로 떠나시기 전에 사드 문제를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총리실에서 어떠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출국하신 뒤에 바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난 군중들 앞에서는 어떠한 스위트한 이야기도 결코 스위트할 수가 없습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치밀하고 그리고 상세한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 대책을 경찰과 더불어 총리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현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이건 경찰청 자체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대내 국내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우리의 총리실의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 또한 대처가 오히려 더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보다 더 긴밀하고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그러한 대응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방금 안전 대책의 미비점 같은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총리의 성주 방문이 사드 반발, 성난 성주 민심에 대한 정면 돌파책이 아니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 방문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셈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정면 돌파를 사실상 선택한 건데요. 그러나 방법이라든가 절차, 또 시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이렇게 이 사회적인 쟁점화가 되고, 특히 수천 명의 이 주민들이 운집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더군다나 총리가 경찰청장이 감금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억류된 상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이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성주의 주민들께서도 상황을 좀 냉철하고 신중하게 좀 지켜보고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이 폭력 사태로 발전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너무나 이번 사태를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사태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드와 관련된 이슈는 그동안에도 정부에서 3노 정책, 소위 말해서 요청도 없었다, 협의도 없었다, 결정된 사항도 없었다라는 것을 거의 2년 가까이 정부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발표됐는데, 그것도 성주는 주된 후보지도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최적합지다 라면서 정부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성주의 이런 시민들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수천 년, 수백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 갑자기 이 미사일, 외교, 안보 전쟁터가, 왜냐하면 이 만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때는 역시 북한이 가장 주시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주한미군이 들어온다면, 역시 군 부대가 온다면 사실은 지역에서는 혐오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주의 이 시민들이 걱정하고 분노하는 데 대해서, 더구나 수천 명의 군중이 운집한 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더군다나 거기에서 대안이라든가 해법에 대한 사전의 모색이 전혀 없이 그 군중들 앞에 섰을 때 군중들은 일단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정부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제시했어야 되고, 총리가 직접 성난 수천 명의 이 군중에 맞서기 전에 전문가들과 또 이 주민 대표 같이 모여서 꾸준하게 해법들을 모색하는 여러 차례 자리를 가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을 때 총리께서
이 시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이런 방향을 잡았어야 됐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절차도 사전 준비도 또 시기도 다 맞지 않는 결국 정부의 이 졸속한 대책 또 상당히 무능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의 화를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이제는 정말 정부가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이 걱정하고 고통받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겁니다. 네, 본부장님 방금 그 교수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방금 이 성주 투쟁위원장이 이 폭력 사태에 외부인들이 개입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리력 행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배경이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이 총리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달걀 던지고 트랙터로 그 버스를 가로막고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고 또 이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이런 그 발표도 나온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감한 이슈이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해보지 못한 사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차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격앙된 군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력이 동원될 경우에는 다른 여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때 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격앙된 군심 그리고 격앙된 성주 국민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소통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모든 개별 시군의 문제 또 국가적인 이슈에 직접 국무총리가 군민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이 과연 좋은 해법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국민 여론에도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최종적으로 국민과 대응할 때는 맞닥뜨릴 때는 해법과 재료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여기서 또 지적이 돼야 될 부분들은 정말 국정 운영의 핵심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국가 운영의 이 부재, 공백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성주 군민의 바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 개입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라도 물리력이 동원된다면 국민들의 어떤 호응하는 민심은 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몰려있는 제대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력에서 또는 국가의 어떤 국가 공권력 자체가 충분히 이것을 보장해 줄 수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총체적인 지금 문제점을 노출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그 성주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황 총리가 오셨을 때에 외부인에 의해서 폭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것은 지금 그만큼 성주 대책위원회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부재 중에 국정을 책임져야 될 총리가 6시간 반 동안 감금 아닌 감금, 이게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 대책위원회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게다가 이것이 폭력까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오히려 이것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외부인의 폭력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외부인의 난입을 막고 폭력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 사태의 국면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미군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 그 사드 포대,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공개했거든요. 사실 미국이 괌에 있는 사드 포대 같은 경우는 기밀 구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양쪽에서 설득을 하면서 이 괌 포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해요. 지금 이 사드 관련한 괴담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상에서 지금 번져나가는 상황인데 이 괌 포대 공개 이것이 이 괴담들을 수그러뜨리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정한 영향은 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그 시스템이 군사 기밀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어떤 정책적 사안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이 소통하고 또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이고요.
특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겠다라는 미국 측의 결정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러나 분명히 최근에 미국의 성조지라고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이제 미군들이 제작해서 만드는 이 신문에 가서 나왔던 괌 기지 르뽀라든가 여기 보면 일단은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주민들의 평가를 위해서 1년 동안 영구 배치할 거냐 임의 배치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것들을 다 같이 수렴하면서도 또 안보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현재 나오는 얘기들을 단순하게 괴담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환경평가라든가 내놓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풀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은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과도하게 나오는 그런 괴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환경평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전자파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소음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교토에 있는 이 사드 부대 근처에서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지 르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특히 괌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륙 지방에 사실상 이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사실은 조사가 됐어야 되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공이 돼야 국민들이 괴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이번 조치는 저는 상당히 현명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재 제기된 전자파 문제, 소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 공개를 통해서 기밀을 제외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커지는 걸 막고 그리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안심을 갖게끔 만들되 이 사드 괴담은 과거의 광우병 괴담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 장관직에 있었던 어느 분께서는 사드 배치 자체가 정권이 몰락하고 나라가 망하는 시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정부 요직의 출신 인사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이건 오히려 국론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5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76% 이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무려 48%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결사 반대하지만은 국민의 여론의 그 흐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가장 걱정이 된다는 것이 여론의 중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대한 지금 답이 없어요.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응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남경필 지사가 한시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그런 소견을 발표한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용기 있고 그리고 책임 있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 사드와 관련해서 괴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후적 소통보다는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이 이 성주 군민들이 과연 괌까지 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정책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대응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괴담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8년 이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정부 주체 그룹에서 논의되고 탄탄하게 이 내용들이 공유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면 상당히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한미 FTA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찬반만 묻다 보니
충분하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전적으로 대응되지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가장 부각이 됐던 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한미 FTA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네.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50대 32로 앞서 화면에도 나왔듯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기는 하지만 그 찬성의 의견은 일관되게 느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은 미국의 눈치를 본다. 중국 등 주변국의 긴장 관계이다. 앞서 화면에 소개됐던 대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자파 우려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네. 상당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다 통합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확인하고 그 부분에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내용 부분을 적어도 정부의 정보 주체에서 또 국회에서는 공유되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 여론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 공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 정책의 공존 공생입니다. 이 30에 대한 3스텝 프로세스와 관련된 스텝별 조치가 이루어지지 네. 않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파장이 왔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극복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국민까지도 감액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정책 해결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중간에 소통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걸 역순으로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빨리 가서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점들을 좀 교수님 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치열하게 해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긴급 현안 질문 정치권에서 나거든요. 이 공방 여기서도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벌써 새 당에서 아주 외교 안보 전문가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 능통한 의원들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질문자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최고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켜서 아마 치열한 논전이 펼쳐질 거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역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따라달라.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신뢰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주로 저 당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의 문제점, 졸속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주민들에게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이런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나오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괴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국제적으로 펼쳐지는 외교전 또 이 군사적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련된 데이터도 내놓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환경부도 관련 자료 전혀 받은 적 없다. 뭐 다른 정부 부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와 주한미군이 사실상 결정의 주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이전과 이후에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너무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데이터라든가 또는 관련된 정보를 물론 군사기밀은 안 되겠죠. 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확고합니다. 현재 이런 졸속 결정이 내려져도 50% 이상의 국민들이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믿고 그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게 폭력 사태의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성주 국민들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뭐 경찰청에서는 조사를 한다. 네.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런 강경 대응보다는 불안해하고 분노한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고 주민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그런 점들을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모임을 갖고 전문가의 협의체도 만들고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2,000번 넘는 모임을 가지면서 그 갈등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이 국제정치학에서도 국제협상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주고 사후에도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로버트 포트남의 투레벨 게임, 양면 게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가장 신뢰받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 양상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줄이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에서 현안 질의가 있기 때문에 사드 관련해서는 이번 주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여야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68주년 재헌절입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념식에서 2년 내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표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세균 의장은 뭐 대표적인 그 개헌론자죠. 개헌에 이제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당장 개헌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개헌 논의가 지속화되면서 결국 내년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자기 입장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득표 전략의 차원이든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의 좀 구체화된 그런 로드맵을 갖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대권 잠룡들을 보게 되면 개인이 처해 있는 그 입장과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그 개헌의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대통령 중임제, 의원 집정 문제, 대통령제형 내각제. 하여튼 뭐 이런 그 믹스된 형태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함몰되어 버리게 되면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재정개혁이라든가 당장 치러야 될 경제 문제에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 개헌의 담론을 전개할 때는 경제 사회적인 상황까지 잘 고려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권이 개헌에 함몰되어 가게 되면은요. 이 구조조정 경제 문제 아주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정치권의 대권 장룡들의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국민의 그 행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21세기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 개헌에 관한 어떤 소신을 갖고 나오느냐. 저는 각자의 위치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을 정치적인 이해 득실 관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을 움직여가는 것은 저는 뭐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지금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개헌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의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변화 요구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정세균 국회의장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그리고 정부의 무너진 기강, 새로운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를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권력 구조에서 또 고려돼야 될 사항이 우선순위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충실한 밀도 높은 그런 해결책이 국회에서 제시되고 난 이후에 또 차기 대권주자들의 이해관계는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또 다음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개헌된 그런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확보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지금 사드 이슈가 전국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정감사라든지 연말 추석 정도 지나서 그래도 권력 구조의 변화는 반드시 내년 대선 이후에는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진다면 좀 더 탄력을 그때는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